수술 시 CCTV 반대 근거 강의를 먼저 듣고 그 이후에 윤구현 선생님의 그 찬성의 근거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이제 강의는 수술 시 CCTV 반대 근거에 대해서 강원대학교 흉부외과의 조성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조성준 교수님 양력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동대학에서 석사 박사를 마치셨고 현재 흉부외과 중환자의학과 전문의로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원대병원 중환자 실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예, 조성준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예, 그 윤영구 선생님이 찬성에 대한 근거를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 다음에 그 반대 근거를 얘기하기로 된 시나리오인데 이게 좀 갑자기 좀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그러면 그 반대 근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찬성의 근거는 오히려 굉장히 명확합니다. 여러 말을 할 필요 없이 의사들의 어떤 그 자기 정화 능력은 그 어떤 도를 넘어섰고 이미 이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그런 거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수많은 공청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의협이 제시한 CCTV를 밖에다 달자라든지 그 다음에 자정 노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러 그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거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 그것으로는 절대 되지 않는다. 대안이 없다. 수술실 내 CCTV 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으로 거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찬성을 말씀하시려던 윤영구 선생님도 이따 오시면 그런 말씀을 하실 거고요. 자, 그럼 반대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그 반대의 근거를 다시 살펴보는 이유는 지금 와서 큰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021년도 그 8월 31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8월 24일 날 법조문이 입안이 됐기 때문에 2년의 유예 기간을 두면 2023년도 9월 25일 날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년의 유예 기간을 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살펴보는 이유가 뭐 법안을 지금 와서 다시 되돌린다. 헌법 소원을 하면은 아마도 위헌 판결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쭉 법안을 살펴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이제까지의 헌법재판소의 판례들을 보면. 그래서 이 반대 근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환자하고 의료진에게 이 반대 근거들을 의협이 제시한 내용들 혹은 의사들이 개별적으로 주장한 내용들이 사실은 이 법안이 입안되는 과정에서 거의 주목을 끌지 못하고 무시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주장들 안에 환자와 의료진의 인권을 보호할 만한 아주 근거 있고 의미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다시 살펴봐야지 앞으로 남은 1년 반의 기간 동안 저희가 하위법령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반영을 해서 그 환자 의료진의 인권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수술실 CCTV법의 의미는 좀 아까 강봉희 선생님도 그 발표를 해주셨지만 외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면 압도적으로 반대를 해요. 하지만 의협이 마지막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외과 의사 반, 내과 의사 반만 조사를 해도 이 법안에 찬성하는 퍼센티지가 확 올라갑니다. 그런 걸 보면 이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수술 CCTV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기술 감시가 점점 확대되기 때문에 외래라든지 내시경실, 다른 중환자실 이런 쪽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론에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략하게 그 진행 과정을 갖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수술실 CCTV법은 2015년도에 그 최동익 의원에 의해서 발의가 된 다음에 폐기가 됐습니다. 근데 2014년도부터 2022년 사이에 여러 가지 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그런 수술실의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실제로 사실은 이때도 그러면은 사건이 많았나?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사건들이 보도가 덜 됐고 이후의 사건들은 굉장히 확대가 됐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 수술실 CCTV법은
속칭 권대희법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성형외과에서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발생한 권대희 환자의 사망 사건이 사실은 불을 지핀 거죠. 2016년도에 발생을 했는데 저희가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권대희 사건이라고 검색어를 치면 뉴스가 3,850건이 뜹니다. 의료 사건 중에 이렇게 많은 그 뉴스를 쏟아낸 그 사건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안규백 의원에 의해서 의료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재발이 됐지만 폐기되고 그 다음에 안규백 의원, 신현영 의원, 김남국 의원 3명의 의원에 의해서 다시 발의되고 그 이후에 공청회와 여러 가지 토론을 거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통과될 때 과정은 이 국회 보건복지를 통과될 때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됩니다. 그건 사실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거는 그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수술 범죄는 결론은 이 사회나 시민이나 입법자들이 내린 판단은 수술 범죄가 어느 도를 넘어섰으며 CCTV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입안을 갖다가 가장 잘 표현한 말을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의 전문 직업성에 가해진 사회적 메스란, 제가 쓴 표현은 아닌데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입법 과정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 졸속으로 시급히 추진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조금 사실과 다릅니다. 처음에 최동익 의원한테 대표 발의된 이후에 6년 7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그러면 그 어린이집 CCTV에 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CCTV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의 그 발의 통과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거든요. 감시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적은 시간이 소요됐다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전 법안에 비해서 요 19대하고 20대 사이에 권대희 사망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이 사회적으로 언론이 아주 불을 지핍니다. 여기다. 그래서 안규백 의원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의원의 법안을 조정을 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안을 만듭니다. 조정을 해서 이 법안이 2021년 8월 25일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이 가결이 됩니다. 사실은 이 법안이 입안될 때 이게 가장 어려운 고비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지를 통과를 하면 본회의 통과는 사실은 예정되어 있던 수순이었다라고 당시에 보고 있었습니다. 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가결이 되고 31일 날 본회의 가결이 되는데 이때 제적 299명 중에 183명이 제석을 해서 찬성은 135, 반대는 24, 기권 24 이렇게 나왔는데 요 부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게 이때 당시가 뭐였냐면 의사 증언으로 인해서 의사들의 파업 때문에 의사들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굉장히 나빴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의 영웅에서 이기적인 집단으로 완전히 전락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국회 보건복지 원안이 가결이 될 때 그 당시 야당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결을 했지만 실제로는 법안 통과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통과가 됐고 국회 본회의 전에도 이 법안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 줄 것인가라는 여러 질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만이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 법안에 반대하지는 않는다라는 의견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거와 표를 의식한 거죠. 그래서 결국 본회의 법안에서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은 대부분 참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피해가고 당시 여당에서는 김부겸 의원이 자기 소신껏 반대표를 던집니다. 그게 좀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어쨌거나 9월 24일 날 신설이 됐고 내년 9월 25일 날 저희는 CCTV를 설치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이 법안 통과 과정에 이 공청회라든지 여론의 형성이라든지 의료계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결론은 이렇습니다. 분명히 감시 카메라를 설치를 하게 되면 환자든 의료진이든 그들의 인권의 일부인 기본권이 제한이 된다. 하지만 그 제한되는 기본권이라든지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이 CCTV를 설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환자들의 정보 불균형을 극복하는 것, 정보 약자인 환자들이, 그 다음에 범죄를 예방하는 것,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서 이 손실은 결코 크지 않다라는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익이 사익에 비해서 훨씬 크므로 법적으로는 이 과잉 금지의 원칙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법리는 사실은 영유아 교육법에서도 헌법 소원 과정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이 법에 대해서도 헌법 소원이 벌어진다면 결국 같은 방식으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의협이 사실은 CCTV를 반대하는 의견들이 개별적으로 개진된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국민들한테 알려져 있는 CCTV를 의사들이 왜 반대를 하냐 이런 이유들은 사실은 의협의 안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어떤 저희 학회를 비롯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논평이나 반대한다라는 근거나 이런 걸 제시하진 않았거든요. 공청회에는 참석을 했지만 의협의 반대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환자 정보가 유출될 수가 있다.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를 한다. 환자와 의료인의 프라이버시를 대표적으로 침범을 하고 의료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를 한다. 그리고 의료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환자의 동의하에 녹화를 하고 의료인의 동의는 필요 없기 때문에 의료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만을 침해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진료 위축으로 인해서 의료질이 하락할 수 있고 소극적인 진료가 초래될 것이다. 의료 분쟁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 CCTV의 영상이라는 강력한 소송의 증거가 늘어났기 때문에 소송에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환자들은 더욱 소송을 많이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전공의 교육에 차질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그다음에 비용이나 관리의 어려움은 매우 크지만 그에 비해서 수술실 범죄를 방지하는 이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의협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협은 이 CCTV를 달지 말고 대안을 마련하자라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하겠다.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의료계 내에서 이런 불법적인 수술을 하는 병원을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고발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 고발 장치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의사들에 대한 윤리 교육을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수술실 출입자를 철저히 단속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전문가 평가제 활성화와 자율 규제 기구를 설립 추진하겠다. 요 말씀은 아마 관심 있는 선생님 말고는 잘 모르실 텐데 이거는 그 전에도 추진이 되었는데 사실은 의협 회원들 안에서도 이게 굉장히 비판을 받았던 제도거든요. 마치 의사들끼리 조를 짜가지고 서로를 감시하는. 그래서 어떤 의사들은 이 전문가 평가제를 의협이 제시한 전문가 평가제를 갖다 북한의 5호 감시 제도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자, 이 반대 이유들 중에서 아까 의협이 제시한 이러한 의견들을 전부 오늘 논하자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의협의 반대의 이유들 중에는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어떤 설득의 명분으로 제시된 것들이 있고요. 그 반면에 또 실제적인 이유를 갖고 있는 근거를 갖고 있는 반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의협이 제시하지 않고 아무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의료계에 산적해 있는 근본적인 어떤 환경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좀 어렵지만 제 능력으로 좀 잘 안 될 것 같은데 인권 담론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프라이버시, 직업 수행의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침해하는가를 살펴보겠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상정보 관리의 한계와 위험성에 대해서 살펴보겠고 그다음에 의협이 제시하지 않은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언급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징벌적인 입법 과정을 거쳤다. 이거는 의사에 대해서 내려진 사회적 징벌인데 소수의 일탈을 저지르는 의사군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의사를 감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거를 당시에 법안 입안 당시에 의협이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룹을 나누자라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요. 이게 의협의 입장의 한계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자체가 갖고 있는 불안전성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여전히 한국 사회에 늘 지목되는 저수가 문제, 그 다음에 대리 수술과 관련된 어떤 규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대리 마취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인권 담론 중에서 노동 감시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환자에 대한 인권 침해는 없고요. 의료인도 나눌 수 있습니다. 입장이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수술실 안에 있는 수술 의사, 마취과 의사, 간호사 사실 전부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이 감시에 대해서. 특히 이 간호사의 입장은 국소적으로 하여튼 조금 다른 것으로 의견을 개진한 경우가 있는데 간호협회에서 그 이 수술실 CCTV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공식적인 의견을 낸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의 간호사들이 속해 있는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찬성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그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 행위를 막는 것 외에 수술실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의사들의 언어폭력, 그 다음에 뭐 성폭력 이런 것들로부터 간호사들이 어느 정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스며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감시를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감시가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매우 오래된 얘기인데 그 과거에는 그 이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시 혹은 시민들에 대한 감시가 사실은 사람에 의해서 직접적인 감시로 이루어졌는데 현재는 이게 대부분 기술 감시로 탈바꿈합니다. 이 기술 감시 장치들은 우리가 오늘 논하는 CCTV, 그다음에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 자동차에 달려 있는 블랙박스, 그다음에 전자신분증, 사원증 등, 그다음에 GPS 추적 장치, 그 우리가 늘 사용하는 SNS 메신저들, 그다음에 스마트폰 앱이 전부 감시 장치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그 감시와 인권의 대립인데 사실은 이것들이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 근대 사회의 이 감시에 대한 저항이 커지면서 시민 자유에 대한 요구가 늘어납니다. 반면에 이 현대 사회는 감시가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해야 된다라는 그런 욕구가 있지만 또 하나는 국가가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의무가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거리에 지금 이 수많은 CCTV가 장치가 된 이유가 그거거든요. 국가는 이제 시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되기도 하지만 또 안전을 보호해야 되는 두 가지의 경합되는 가치들 안에서 사실은 접점을 찾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거의 어떤 감시와는 조금 틀린 양상을 보입니다. 근데 이 반대 이론을 제시할 때 초기에 의협을 중심으로 일종의 노동 감시다, CCTV를 달게 되면 이러한 주장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담론을 반대의 논리로 적용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거의 감시가 예를 들어 그 찰리 채플린이 나오는 그 모던 타임스에서 보면은 막 컨베이너 벨트가 돌아갈 때 누군가 감시를 하죠. 사람이 감시를 합니다. 저희 나라로 따지면 그 십장이라고 그러죠. 노동현 전설 현재의 십장이나 아니면 마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직접 눈으로 감시를 현장에서 하죠. 근데 지금은 그런 감시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시의 목적은 회사 측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경영 수익을 지키기 위한 감시의 목적을 띄었지만 지금 저희가 문제를 삼고 있는 병원에서의 감시, 어린이집에서의 감시, 노인 요양시설의 감시는 사실은 어떤 사업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이 노인, 어린이, 그다음에 마취된 환자라는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근본적으로 목적을 달리하는 이 노동감시 담론을 갖다가 여기에 적용을 하는 것은 결코 사실은 반대를 하더라도 그 논리적 오류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직업 수행의 자유를 어떻게 침범을 하는가를 보면 저희 헌법 15조의 그 근거를 보면 직업의 자유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하고 이를 영위하며 언제든지 전환할 수 있는 자유라고 그 정의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고 수행의 자유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침범당하는 수술실에서 침범당하는 자유는 직업 수행의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업 수행의 자유는 그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그 침해를 당하는 게 분명합니다. 다만 그것이 공익을 넘어서느냐의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판단이 요구됐던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라이버시의 침해입니다. 프라이버시 침해 부분은 사실은 이게 인권 담론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은 저희가 과거에는 사생활이라는 그 이 한국적인 용어로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이 프라이버시의 용어를 갖다가 사생활 등으로 한국말로 바꾸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과거의 프라이버시는 사적 영역 장소를 좀 기준으로 해서 그 안에서 간섭받지 않는 권리를 얘기를 했는데 이 프라이버시가 시대가 변함에 따라 그다음에 사회 환경이 변함에 따라 이 사회 환경은 바로 그 아까 그런 부분을 지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의 목적이 그 감시로부터 기본권을 지키는 목적도 있지만 시민의 안전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예? 거기서 프라이버시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그런 면에서 이 프라이버시 개념이 조금 변하게 됩니다. 일례로 저희가 지금 헌법은 86년 체제라고 그러죠. 선거도 86년 체제라고 그러고 대통령 직선제로 바뀐 86년의 인권하고 2022년의 프라이버시하고 저희가 같은 선상에서 사실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프라이버시 욕구는 1986년도에 옛날에 그것과는 사실은 비교가 안 되게 높기도 하고 성질이 다르기도 합니다. 사전적인 정의는 과거에는 그래서 프라이버시를 접근을 승인하거나 거절할 권리 혹은 감시, 접근, 강요를 당하지 않을 권리 이렇게 그 정의를 하는데 과거에는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개념으로 정의된 것입니다. 현재는 보통은 그 가장 좀 인접한 것 정의가 이렇게 그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전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권리이다. 좀 어려운데 하여튼 좀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정보화 시대의 프라이버시가 특히 시대 변화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정보화 시대의 프라이버시는 일단 장소 개념에서 완전히 탈출을 합니다. 자기가 어디 있건 GPS를 통해서 감시를 당하고 어떤 거리에서 CCTV에 찍힐 수 있고 자신의 이 SNS 대화하는 내용이 어떤 사적인 공간, 공적인 공간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 과거의 프라이버시 개념하고는 많이 틀려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의 정보는 개인 스스로가 절대적인 통제권을 거의 상실했다. 완전히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것은 불가능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입해 있는 네이버라든지 저희들의 SNS 뭐 거기에 계정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은 사실은 이미 제 손을 떠나 있거든요. 누가 그것을 악용하느냐, 관리를 잘 못하느냐에 좌지우지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한국 사회의 프라이버시 범위에 대한 문제인데 시대마다 사회 환경에 따라 이 프라이버시 개념이 틀린데 저희가 이걸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사례가 이 코비드 팬데믹 상황에서 그 접촉자들의 동선을 추적을 할 때 한국 사회가 보인 반응을 한번 들여다보면 한국 사회가 서양의 그것과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저항을 하고 있느냐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그 신용카드하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접촉자를 추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방역에 도움을 많이 받았죠. 저희가 이제 그 의료윤리 교과서나 뭐 참고서로 많이 쓰는 그레고리 펜스의 최근 나온 2021년도에 나온 그 팬데믹 바이오에틱스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팬데믹 초기에 한국은 28개의 다른 에이전시에서 데이터를 모았다. 스마트폰이나 크레디트 카드를 통해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85%의 한국민은 이러한 그들의 프라이버시가 공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우선된다라는 판단을 받아들였다라는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 그레고리 펜스가 유럽에서 이 프라이버시를 침범하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강력히 저항했던 모습과 한국에서 보인 모습은 매우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문화권에 따라 다른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저항감도 사실은 굉장히 크게 작용할 거라고 보고, 또 여기에 사실은 그런 얘기를 펜스는 덧붙이는데, 한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촉자를 추적할 때는 스마트폰과 신용카드 데이터를 모았는데 그 관리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실제로 이걸로 인한 인권 침해 사례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개진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책에 보면은 급하게 코로나에 대해서 평한 그런 책인데, 한국 사례가 사실은 미국 사례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좀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그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논하다 보면 한 가지 그 의문점이 드는데, 저희가 가정에서 내가 생활을 할 땐 당연히 내 프라이버시는 지켜져야 되지만 직장에서 일하는 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도 지켜져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물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인권 담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결론 내 보면은 직장에서의 프라이버시도 지켜져야 한다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하는 직장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감시를 받는다면 아마 그렇게 되면 아무도 견뎌내기 힘들 것이다. 아마 그러면 직장이 지금보다도 정말 더 지옥이 될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프라이버시 침해는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결론 내려야 될지는 사실은 그 누구도 이렇게 자신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료인의 동의 요건이 그 의료법 38조 2항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상 자료가 나중에 어디에 제공이 되면 분명히 의료인의 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정의는 이와 같고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정보 주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이 법적 판단을 한번 찾아보면 주민등록법상의 지문 날인하는 것과 관련해서 2005년도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냐, 지문에 대한, 여기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승인한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위상이 높아진 겁니다. 정보화 사회에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격상이 된 거죠. 그 판시에 의하면 현대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해 내재된 위험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 나아가 자유민주 체제의 근간이 총체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헌법적 보장 장치라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갖다 조금 격상하는 그러한 판시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것 역시 어떤 지문 날인에 의한 공익이 매우 커서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이 얻는 안전적인 이득이 크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외래, 내시경, 중환자실 등 다른 장소로 이게 확대될 때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러한 인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영상 정보 관리의 문제입니다. 앞으로 내년 9월 25일 시행이 되기까지 의료법 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하위법령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 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들을 갖다 삽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유출 정보 관리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인권 담론이 사실은 훼손되는 가장 큰 때가 영상이 유출될 때입니다. 영상이 유출되지 않고 안전한 장소에 잘 보관이 된다고 하면 의사나 환자의 인권이 어느 정도는 보호가 됩니다. 일부는 침해가 되지만. 그래서 이 관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요. 모두들 아실 겁니다. 이 현대 사회에서 영상 정보의 유출이 얼마나 심각한지 최근에 일련의 그런 사회적 사건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처벌은 가능해도 결국 그 범인을 잡아도 이 인권은 결코 회복되지 않습니다. 유출된 영상을 완전히 박멸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곳곳에 떠다니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 38조 2항에는 일단 이 부분 때문에
그 저장 장치와 네트워크를 분리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크로즈드된 그 유선에 의해서만 연결이 된 장치를 써야 되고요. 토론 과정에서 병원의 환자 데이터와 수술실 영상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병원은 지금도 많은 양의 환자 데이터를 축적하고 10년 보관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30일 보관하자는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런 걸 가지고 토론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사실은 가장 그 문제가 됐던 것은 수술실 정보는 다른 어떤 정보와 다르게 환자의 노출된 신체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이 하위 법령을 만드는데 가장 그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영상을 관리하는데 두 가지 중요한 그 관리의 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하나는 의무적으로 그 규정된 30일간 병원에서 각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시된 방법은 현재는 의료기관의 장이 모든 책임을 지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작은 병원들, 특히 전신마취는 하지만 이런 걸 관리하기 어려운 병원들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직접 관리하기가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그 지정된 어떤 단체를 세우고 거기서 그 통합해 가지고 관리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일면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결국 의료소송 과정에서 이 증거로 채택이 되면 이 영상을 갖다 법인 사무소라든지 법원에다가 옮겨줘야 됩니다. 이동을 하고 나서 과연 완전히 소송이 끝난 다음에 이 영상을 삭제를 했는데를 어떻게 관리하냐는 문제죠. 사본을 이 사람이 보관하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관리할지. 그래서 하여튼 이 양쪽 모두가 사실은 그렇게 쉬운 문제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복지위에서는 이 사업을 이미 용역을 줘서 어느 정도의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 없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의협도 이렇게 잘 의견 개진을 안 한 얘기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아까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이 법안이 갖고 있는 징벌적인 이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한국 의사들은 한국 의사들에 대해서 대중이 갖고 있는 편견에 따른 사회적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이렇게 파퓰리즘적인 법안이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은 아까 얘기 드린 바처럼 의사에 대한 여론들이 매우 나빴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시민이나 입법자들이나 의사의 편에 서주지 않은 거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정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시민의 의견을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는 정치인이 훌륭하다고 평가를 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인이 시민의 의견을 반영 안 한다는 게 사실은 오히려 좀 더 모순되는 거죠. 예. 그런 반면에 이제 마지막까지 의협에 제시된 그 반대 의견을 검토하면서도 아쉬웠던 건 뭐냐면, 당시에 제시됐던 의협의 의견은 사실은 시민들과 대화를 하자고 시도를 한 게 아니에요. 거의 독백에 가깝습니다. 예. 아무도 시민들이 의협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면 정치인은 시민들이 귀 기울이지 않는 의견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 의협이나 의사들은 어떤 비공식적 로비망을 통해서만 어떤 법안을 저지하거나 정책을 입안하는데 힘을 쓸 수밖에 없죠. 비정상적인 방법, 그 방법은 결국에는 이번 사례가 보여주듯이 실패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걸 살펴보면 법안이 통과된 게 무서운 게 아니고요. 정말 두려운 사실은 이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법안이 통과되건 통과되지 않건 의사들을 조사해 보면 당연히 반대하는 의견이 많지만 시민의 의견을 보면은 거의 바위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90%가 찬성을 해요. 네. 사실은 여기에 저희가 방점을 두고 치열한 반성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이고요. 전체를 살펴본. 근데 이 법안의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사실은 이 판례를 찾아보더라도 대리수술이라든지 윤리적 일탈을 일어나는 병원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공장식 성형외과하고
척추하고 관절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병원들이에요. 이 이상을 벗어나는 병원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 CCTV에 대한 감시, 이 병원들을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면 저희가 환자 인권을 지켜낼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이 병원들을 집중적으로 감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의협이 갖고 있는 성격을 나타내는 거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많은 선생님도 아까 그 의사들의 의견을 서로 그 발표를 해주셨지만, 많은 의사들이 사실은 의협의 기조에서 그 심리적으로는 이미 많이 이탈한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의협은 그 회원들의 어떤 특정 부류를 갖다가 지정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게 사실은 전체를 감시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바로 이동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사실은 이쪽 선생님들한테는 매우 미안하지만 사실은 이 법안을 만든 것은 이 병원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이거 이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죠. 수술이 잘못됐어요. 근데 어디까지가 의사의 과실이고 어디까지가 의료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술 중에는 그 환자 상태가 나빠지는 돌발 상황이 생깁니다. 하나는 의사가 집도의가 수술을 하다 실수를 했어요. 명백한 큰 혈관을 갖다가 잘못 다룬 거죠. 그 다음에는 마취와 관련된 이벤트입니다. 마취가 너무 깊다든지 뭐 이런 류의 그 이벤트인데 여기에 대한 대응 방식이 CCTV 설치 이후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의협이 주장한 소극적으로 변한다라는 그런 목적, 그런 얘기와 일맥상통하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이 CCTV 설치는 얻는 것만큼 정말 잃는 게 많아지는 그런 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 때 이렇게 되지 않도록, 그리고 한동안의 혼란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봐요. 수술실 CCTV의 영상이 증거로 채택된 의료 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이 법원에서 의사가 적극적인 조치를 했다면 그것을 과실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할 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수가 문제, 여전한 문제죠. 이 문제는 한마디로 현재 수가로 한국 국민은 어느 수준의 수술실을 기대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한국 그 외과 의사들이 처해 있는 현 주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수가와 고된 노동, 극심한 스트레스, 부실한 병원 환경, 여기에 포위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의협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외과 기피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 대리 수술에 대한 부분은 그 공장식 성형외과하고 그 비의료인에 의한 무면허 불법 수술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수술의 관행은 어떻게 되냐면 수술의 많은 부분을 갖다가 다른 의사의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수술실 CCTV 영상이 소송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환자나 보호자가 봤을 때는 그게 익숙치 않을 거예요. 그거를 대리 수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실은 쓸데없는 필요 없는 소모적인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집도의가 수술의 주요 부위를 시행을 하고 그 외의 과정은 보조의가 시행을 해서 경험 많은 외과의사가 체력을 좀 비축해서 그 중요 부위에 집중해서 많은 수술을 해내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의료 자원을 합리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대리 수술에 대한 아주 그 디테일한 그 규정이 없다면 이것 역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외국의 경우를 찾아보면 대리 수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서전은 전공의가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실 내부 공간에 머물고 벗어나더라도 3분 이하의 공간에 머물러야 되며 주요 부위를 집도를 할 때는 반드시 손을 닦고 수술실에 그 전공의 앞에 서가지고 지켜보라는 이런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저희도 그런 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대리 마취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수술실에서 생기는 여러 돌발 상황에 대해서
그 집도의에 명백한 과실이 없다면 마취과 의사의 책임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료법 24조의 2를 보면 수술 설명에 있어서 참관하는 의사의 성명을 반드시 밝히고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마취과는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사실은 수술 당일날 아침까지도 마취과 의사가 결정 안 되는 병원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마취과 교수 전문의의 이름을 모두 쓴답니다. 그리고 바뀔 수 있다라고 또 조항을 넣어가지고 거기에다 동의를 받고. 근데 지금처럼 이 의견은 사실은 그 수원의료원인가 의료원장, 경기도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료원장이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공청회에서. 지금처럼 마취 못한다 이제. 한 명의 그 교수님이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전공의에 맡기면서 여러 방을 왔다 갔다 하는 이 방식이 나중에 의료소송에서 영상이 공개됐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정제되지 않은 의견이 있지만 살펴볼 바를 제가 좀 정해가지고 살펴봤는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아까 그레고리 펜스의 책에서도 보듯이 한국 의료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지표하고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의료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아마도 이 어디선가 묵묵히 애쓰고 있는 그 의사 선생님들 때문에 그렇고, 다만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저는 의사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진심으로 좀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설득하지 않으면 아무도 설득할 수 없는 그러한 지금보다도 더 상황이 나쁜 상태로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